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각자 처지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지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오늘도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건 로마의 이제 재정 부분이죠. 로마의 공화정을 배웠고 그리고 재정 부분을 배웠습니다. 재정의 시작은 옥타비아누스로 시작하였고 옥타비아누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황제로 오르길 좀 주저했죠. 그래서 좀 애매하게도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스스로는 프리캡스라는 호칭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였다. 그 이후에 오연제 시대를 거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바로 그때 팍스 아메리카 로마나라고 불렸다. 뭐 이런 얘기를 봤었어요. 하지만 절정이었죠. 절정은 다시 내리막길로 치닫는다. 쇠퇴 이야기를 잠깐 봤습니다. 바로 군인 황제의 등장 그리고 외부의 침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로마를 어렵게 만들었고 정보 활동의 끝으로 로마가 노예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 라티푼디움이 쇠퇴하고 콜로나투스 제도라는 어찌 보면 중세의 시작점은 그쪽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자, 3명의 군주가 등장해서 쇠퇴를 어쨌든 부흥시키려 노력하였죠. 디오가 가장 먼저고 테오가 뒤인데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다 그랬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군주권을 강화시키면서 4분할 통치를 해나갔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천도를 해서 이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공유하는 밀라노 칙령 그리고 기독교의 삼위일체 정통성을 마련하는 바로 니케아 공회를 마련하면서 어찌 보면 로마 아니면 EU 유럽의 근간의 것을 놓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다. 그리스도를 국교화시켰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 로마는 동서로 분열되고 동쪽에 있었던 로마는 오래 갔지만 서쪽 로마는 5세기에 게르만의 이동 속에서 멸망하더라라는 이야기로 지난번 재정시대 배웠습니다. 이제 로마의 마지막 이야기 문화 기독교 이야기를 문화와 더불어서 좀 살펴야 되는데 오다 보니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이 문구를 달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가 꽤나 괜찮아 보여서 적어보았습니다. 자, 뭐 간단한 한 문장이고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검색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퓨처예요. 미래는 is 그랬으니까 이제 뭐다 라고 해서 사실 뭐 이형식 문장 같아요. 이형식 문장이고 much like의 like는 동사가 아니겠죠. 여기 좀 동사가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like의 뜻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 이런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래는 자, the present는 미래와 대응되는 말이겠죠. 미래는 현재와 매우 very much like 닮아있다. 미래는 미래로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현재 지고 있는 현재와 아주 닮아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거의 같다. 다만 오직 조금 긴 것일 뿐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긴 것을 그냥 미래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미래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다. 현재가 조금 더 길어지면 그걸 우린 미래라 한다. 야구선수가 했던 말이래요. 그런데 좀 와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실 현재일 수도 있지만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미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미래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와 대단히 닮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잘 보내면 미래도 그리 될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미래는 현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내일은 오늘 내가 어제에게 내일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일은 오늘로 주어져요. 오늘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던 미래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면 나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내 두려운 미래는 오늘로서 한 단 한 단 쌓아서 결과적으로 미래라는 것을 채워 나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미래의 한 조각을 채워나갈 뿐이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꼭 좋은 날들로 잘 채워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로마의 세 번째 이야기는 기독교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교의 발전. 그리스도교의 크리스트는 예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교라고도 하죠. 사실 그 전에, 예수 이전에는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을 믿는. 그 유대교는 사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신약 시대가 열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담겨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섬기는 종교를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러면 어찌 출현했을까는 예수로부터 시작되겠죠. 자, 볼까요? 창시는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으로 따지면 신약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시작될 적에 기존에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가지는 몇 가지 사상적 특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유대교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두 가지를 배격, 이것을 반대하였다 이런 얘기죠. 배격했다는 말은. 유대교의 선민사상은 뭐냐면 민족이 선택되었다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있는데 오직 유대민족만 선택하고 유대민족만 구원시키려고 했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선택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같이 선택된 것이다. 소위 말하면 만민사상. 누구도 가릴 것 없이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표로 삼았을 뿐이지 너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 만민사상으로서 선민사상을 배격 반대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잘 이행하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는 말했습니다. 그 율법 그렇게 잘 지키는 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더 앞서는 것이지 어찌 율법만 지키는 것이 전부라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여서 그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을 배격하고 만민사상,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신앙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예수교,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유대교와 견결하게 싸워나갔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고난주간 통해서 좀 살펴봤죠. 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여서 이 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특히나 12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주변으로 전파시키게 됩니다. 자, 확산. 자, 이 주변으로 전파시키는데 주변이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 속으로 막 퍼뜨려 나갔고, 그 확산에 앞장선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불리는 바로 반석이라고 예수에게 칭행을 받았던 베드로하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베드로, 참 많은 일화를 남겨놓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날 3번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안타까워하고 슬픔에 북받쳤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임에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리고 3번이나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었던. 그래서 그 마음 때문인지 예수가 떠난 이후에 베드로는 로마에 어떤 전도활동, 전파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로마는 상당히 기독교를 또 박해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베드로가 숨었습니다. 그 숨었던 베드로에게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찾아오죠. 아무 말 없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발길을 돌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에 가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가세요? 라고 묻죠. 그게 아주 유명한 문구죠.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그때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돌아보며 하셨던 말씀, 내가 로마에 가서 너그를 박해했던 그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의 처형대로 나아가련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여 이제 따르겠나이다 라고 박해를 했던 그 로마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떠나서 결국 박해의 그 중심에 서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죠. 그 처형된 장소가 그 전차 경기장이 벌어졌던 바로 콜로세움이었고, 그가 그곳에서 처형된 그 자리에 이제 로마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독교가 확산되고 공인되면서 첫 번째 제자가 처형됐던 그 자리에 베드로를 잇는 성당이 마련되죠. 그 성당이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가 처형된 그 전차 경기장에 새롭게 거대한 성전이 만들어지니 인류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유산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곳에 서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삼고 바로 교황이 그곳에 거하면서 이제 기독교 세상이 열리는 거죠. 자, 베드로도 확산에 큰 기여를 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사실은 왜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개심하게 되고, 그 신약 성경의 거의 한 절반은 바울이 썼다고 할 정도로,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전파와 교리의 핵심적인 사람이고, 특히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의 그러한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다, 이런 논리들, 기독교의 또 다른 논리들을 사실상 만들어내고 구현하고 정립한 사람이 또 우리 바울이라고 하죠. 이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로 확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가 박해를 하게 되죠. 그 박해 내용이 그 밑에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사실 처음에는, 로마 사실 다신교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처음에는 뭐 크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큰 박해가 없었는데, 박해는 어찌 보면 기독교가 초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이 그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여러 이렇게 종교를 신들을 숭배하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다 사실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로마 사회가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다 우상이라 그러니까 좋아할 리 없죠. 이게 사실은 갈등을 초래하였다. 여러분 뭐 이를테면 곧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사찰에서 막 스님들이 법회 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딱 다가가갖고 그곳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기독교가 잘못됐다기보단 정황상, 상황상 박해가 어쨌든 벌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나 여기 보면 여러 다신교를 섬겼지만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긴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머리 안 숙였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박해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얘네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한 놈들이 와서 야 하지마, 그럼 로마에서 믿지 마 라고 이제 박해 들어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풍문들이 돌면서 더더욱 박해를 초래했어요. 이를테면 이제 성찬식 같은 거,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살 수 있죠. 내 살을 뜯어먹어라, 내 피를 뜯어먹어라. 그 모르는 사람은 시기나는 줄 알아요. 사람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사고 하면서 기독교 박해가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하로 숨습니다. 우리 지하 묘지, 카다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예배장으로 삼고 여기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이를테면 거점으로 삼아서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이겨나갔죠. 많은 카다콤들이 남아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 터키에 남아있는 데랑쿠유. 이게 80m 밑으로 파갖고 정말 여기 한 3만 명이 거주할 정도로, 여기에 막 예배 장소부터 시작해갖고 그야말로 지하 성전이에요. 지하 성전. 거의 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 예배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태어나는 곳이 있고 죽는 곳이 있고, 한 가지가 없는 곳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똥은 어디서 누나요? 여기에서 그야말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뭐 나가면 박해하니까 거의 뭐 똥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소식을 했답니다. 그걸 뭐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런 지하 거점을, 카다콤을 중심으로 해서 근근히 버텨나갔어요. 버텨나가면서 거점을 더더욱 확산하고 어쨌든 전도를 했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제정이 열리고 제정시대에 콘스탄티누스를 만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수용. 자,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수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정 시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로 천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밀라노 칙령으로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죠. 공인. 그러니까 공인은 아직까지 인정만 한 거죠. 인정만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 이제 박해를 멈춘다. 너희는 자유롭게 기독교를 포고하여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죠. 바로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야, 다투지 마. 삼위일체 가지고 왜 다퉈? 다 모여봐. 그래갖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국 삼위일체를 인정하죠. 삼위일체를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삼으면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 하나를 확정 짓게 되는 겁니다. 아리우스파는 밖으로 나가서 게르만에게 간다고 했죠. 자, 요렇게 진행되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제 국교로 완연하게 올라서면서 이제 로마의 유일 종교로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으면서 이제 지배적인 종교, 우두머리 종교로 유럽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의 로마 문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문화를 우리 서양 고전 문화의 완성이다. 우리 지난 시간 인도 쪽에서 북타의 인도의 고전 문화, 클래식, 결국 인도의 현재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라고 했죠. 지금 유럽의 문화를 만든 건 로마예요, 로마. 바로 클래식한 문화, 바로 그리스 문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한 덩어리가 된 거죠. 마치 중국의 당나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가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말이죠.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어오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흘러나간다. 로마 없이는 이전 역사도 이후 역사도 말할 수 없다고. 그야말로 로마가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로마의 고전 문화가 도대체 유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장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로마는 유럽의 주춧돌로. 그걸 좀 살피려고 합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것 몇 가지를 살피는데 그 중에 가장 앞세우는 게 법률이죠. 법률을 우리가 좀 살폈고 뒤에 이야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애초에는 관습법으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제가 12표법 말할 때 말했죠. 12표법이 그 다음인데 10표법이 성문법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문법 12표법의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귀족의 자의적인, 귀족이 지 맘대로가 뭐예요? 관습적으로 이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라는 성문법 이전에 관습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마음대로 했었던 법이 있었는데 그건 뭐 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관습이라고 차라리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던 것을 12표법으로 두면서 결국은 성문화에서 관습의 체계를 이제 없앤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게요. 평민권의 향상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 관습법 12표법은 거기 보면 로마 시기에만 적용된다가 아니고 로마 시티즌 시민에게만 오자가 하나 있어요. 시간이 아니고 시민이에요. 시민. 그러니까 12표법은 로마인에게만 적용돼요. 로마인.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귀족과 평민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습법만으로도 사실 됐어요. 왜냐? 이때는 로마인들이 이탈리아 반도 지들 동네만 통일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포에니 전쟁이라든지 막 그러면서 지중해 그 밖으로 이민족이 있는 것들을 싹 다 포용하면서 로마가 소위 말하면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의 고민은 뭐예요? 이 12표법을 다른 민족에게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벌어지죠. 사실 로마가 포용성이 떨어지고 지민족만 생각했으면 다른 나라에게 법을 허용시키지 않습니다. 니넨 니네고 우리는 우리야. 그런데 로마는 그 법을 확장시켜요. 모든 식민지에, 모든 로마에 있는 우리 로마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에게 법을 다 확장시킵니다.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만민법이에요. 만민법. 자, 이 만민법을 적용시키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법치를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말 법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다 라는 이런 개념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있지만 우리 법을 적용받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저 1000년, 1500년 전에 로마에서 구현한 만민법이라는 거죠. 이 만민법을 실질적으로 집대서 완성한 사람은 서로마 쪽이 아니고 동로마, 아직 안 배웠지만 비잔티움 제국에 한 6세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로마 망하고 비잔티움만 있을 적에 비잔티움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군주가 있습니다. 배울 거예요. 지금 하나 알아두세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대제라는 말을 붙인다면 이곳에서 뭐 대표적인 분이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유스티니아누스 자신의 이름을 딴 유스티니아누스 대법전을 만들면서 만민법을 구현하더라. 만민법을 집대성하더라. 자, 그래서 12표법을 기준으로 놓고 이전에 관습법이었는데 성문법으로 12표법을 두었다. 근데 이것은 로마인에만 적용됐고 제국이 확단돼서 모든 민족들에게 할까 말까 해. 결국 했다. 만민법.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토목 볼까요? 건축과 토목. 진짜 이탈리아 가면 여기저기 로마가 세운 것들을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많이. 경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토목과 건축은 정말 위대하기 짝이 없다. 자, 몇 가지만 살필까요? 자, 콜로세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남자 누굴까요?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저랑 비슷한가요? 제가 갔어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찍고 예전에 수업할 적에 이 사진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이 사진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니? 그랬더니 이분은 선생님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분이 한 분 더 있네요. 누군데? 그러더니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분이 2학년 에반 담임 선생님이요. 한옥현 선생님이 화학 가르치는 분. 요분이 활짝 웃고 있어요. 한옥현 선생님! 선생님, 지금 로마에 누구랑 같이 가신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거 콜로세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한옥현 선생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뭔가 아침 드라마적인 상상을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들 여러 가셨어요. 가셨고 저는 지금 콜로세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한옥현 선생님 지금 시선 보세요. 지금 저 안 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찍고 있잖아. 이런 오해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위대한 로마의 유산을 정말 넋을 놓고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이 콜로세움, 전차 경주, 검투사 경기가 벌어졌던 이 콜로세움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죠. 정말 거대합니다. 우리 학교의 노천극장 정말 저리 가라요. 뭐 수만 명이 이곳에서 환호했었던 그 환호의 음성이 들릴 것처럼 이게 1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년이. 놀랍죠. 자, 이 콜로세움은 여러분에게 익숙하다면 요거는 좀 낯설지만 알아두세요. 교과서에서도 아주 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교. 수는 물수자예요. 도는 도로도자.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도로, 그 도로를 다리로 만든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정원의 분수와 어떤 그 연못들을 가꾸는데 자신의 그런 재력을 많이 썼어요. 그러려면 물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물길이 너무 멉니다. 로마가 이렇게 물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멀리서 물길을 땡겨와야 돼요. 땡겨와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수로를 땅 밑으로 박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으로 수로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막 강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놓는 거죠. 여기 이제 물길이 지나갔던 겁니다. 한쪽은 물길이 지나가 한쪽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대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얼마나 견고한지. 콜로세움이든 수도교 아주 상징적인 로마의 건축을 그 견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로마를 상징하는 걸로 나타내기도 하죠. 수도교. 자, 도로도 상당히 남아있고 교과서에도 남아있는 아피아 가도. 이 아피아 가도는 여기 길을 말하는 거고 여기 말고도 로마의 도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길을 참 많이 닦았고 로마의 군대 그 중장보병은 방패와 창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짐을 군장이라는 짐을 들고 있었는데 그 짐이 뭐냐? 바로 곡괭이와 삽입니다. 그래갖고 정복지에서 정복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곡괭이와 삽을 꺼내서 바로 도로를 놨어요. 바로 도로. 그 도로를 놓을 적에 기술이 아주 높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기술에서도 건축에 있어서 콘크리트 기법 알죠? 자갈과 모래를 적절하게 섞어서 완결성을 가지는 이 콘크리트 기법을 로마가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단단한 콘크리트 기법으로 이 도로를 깔아놓으니 이 무너지지가 않죠. 이 도로 지금도 써요. 여기 보세요. 저기 아저씨 저기 지금 도로로 문화재 위를 자전거 타고 가잖아. 그렇게 천년의 도로를 만듭니다. 아주 견고함이 이를 데 없는 우리 아피아 가도도 그런 것을 상징하죠. 뭐 개선문도 있고 판테온 신전이죠. 그리고 공중목욕탕. 그야말로 로마는 참 멀리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대의 모습을 정말 가까이서 보는 것만큼만 같은 그런 문화유산을 많이 남겨놓았다.
자, 철학 좀 볼까요? 철학은 좀 익숙하네. 우리 헬레니즘 때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쿠로스 철학 봤었을 때 그때 말했죠.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념을 가진 스토아 철학이 로마에게 수용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지금 나왔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난번에 봤었던 오현제. 그 오현제의 마지막 군주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명상록을 쓰면서 금욕적인 삶, 스토아적인 삶을 정말 절절하게 표현했죠.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군주고 위대한 철학자인데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갖고 아들이 그야말로 망난이었죠. 오현제의 문을 닫게 만들고 정말 그 제국의 쇠퇴를 이끌었던 지난 시간에 말했죠. 코모도스. 좀 아쉽습니다. 마르쿠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스토아파의 이야기, 용기와 관련해서 우리 좀 본 게 있죠. 한마디 더 볼까요? 역시 그 당시에 말했었던 세네카가 한 말이에요. 참 철학은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는데 가난한 사람이란 적게 가진 자가 아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것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스토아파의 철학자 중에서도 가장 앞장선다는 세네카가 그게 아니야.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셨나요? 이제 답 공개해도 될까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다.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질적 가난보다 정신적인 거거든.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는 순간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왜 내가 이렇게 몹쓸 사람 같이 보이나? 라고 생각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소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진다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가져서 그거 갖게 되죠? 그러면 더 많은 걸 또 요구해요. 그러면 늘 가난하게 됩니다. 오히려 만족함은 내 적은 그릇을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박함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스토아파를 아주 절절하게 이 금욕을 놓고 보는 거죠. 너무 많이 갖지 말아요. 부자가 따로 없다. 자신에게 만족을 찾았으면 좋겠다. 좀 와닿는 말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역사 쪽은 자, 리비우스의 로마사. 요거는 뭐 로마사라는 말이 적혀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언급할 것이 없고,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게르마니아는 이제 게르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게르만에 대해서 이야기 쓴 게 로마 거냐라고 이제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데, 이 게르만 지역을 로마 중반에 게르만들이 많이 오고 이쪽을 계속해서 이제 정복한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로 인하여 게르만의 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게르만의 역사를 로마가 탐구한 것이 바로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니아 좀 오해 마시고 로마 때 쓴 거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리아 전기. 갈리아는 지금 프랑스 지역을 예전에 갈리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야기를 쓴 건데 요거 쓴 사람도 카이사르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 프랑스 지역, 게르만 독일 지역 이쪽을 이제 다 영토로 확장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 쓴 것은 갈리아 전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받아 쓴 게 이제 게르마니아예요. 두 책 다 로마가 남겨놓은 유산이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전은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를 로마가 또 로마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플루타르코스 영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의 원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텔로마이오스의 천동설. 로마 초기에 활약했던 사람이고, 프텔로마이오스는 천동설이 뭐예요? 지동설의 반대죠. 하늘, 동, 하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깬 것은 이미 오리엔트 지역은 알고 있었고, 서양은 저 뒤에 우리 그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결국 지동설로 마련하면서 이 천동설을 깨죠. 이 천동설이 로마 때 마련돼서 중세까지 거치면서 1000년 가요, 1000년. 그러니까 인류는 천동설이 맞다고 본 겁니다.
사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결국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천동설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중세를 만나면서 더더욱 진리가 된 거죠. 이게 역사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는 어떠한 과정들,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게 바로 천동설이고, 이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도 로마의 유산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단 로마 시대에 성립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내려고 하는데요. 밑에 연표 한번 보세요. 로마는 로마식으로 쭉 봤고 그리스는 그리스로 쭉 봤기 때문에 로마와 그리스가 마주하는 시점을 잠깐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윗줄이 로마입니다. 로마 역사 쭉 적혀 있어요. 제가 밑에 보니까 그리스 쪽 보면 BC 5세기에 이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죠. BC 4세기, 그 다음 세기에 동방원정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쪽을 보면 로마 때 세기를 제가 안 밝히다가 BC 3세기에 포에니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 이전에 그리스에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원정떠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에서는 3세기에 포에니 전쟁이 터졌던 거고, 그리고 거의 제로에 이제 악티움의 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의 그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 전쟁, 알렉산드로 동방원정이 언제다? 바로 포에니 전쟁 이전이다. 포에니 전쟁 직전 세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런 것들을 옆의 역사와 이렇게 비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라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우리 서양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를 끝냈어요. 아마 그리스보다 로마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많이 언급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배우다 보면 배우는 게 알미 곧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역사를 잘 헤아리면서 복습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중세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